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재입니다. 이제 곧 3월에 들어서는데 그때부터는 글로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퍼즐게임 쪽으로 시각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는 미국의 국채금리가 조금 더 변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남아있는데 그쪽도 좀 살펴보고 그 이후부터는 통화정책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국 10년물 금리 먼저 점검하고 통화정책 얘기하겠습니다. 10년물 일드 4.5% 가능성은 아직도 열려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안정될 타이밍에 들어섰고 또 안정된 모습이 나타났는데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그리고 그것이 꼭 불안 요인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4.5%라고 한다면 이 정도 선을 계속 보고 있는 건데 4.25, 4.3 이쪽에서 꺾여 내려갔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지금 고금리를 향하고 있고 정책적으로 고금리를 향하고 있고 그 이유들은 디스인플레이션하고 라스트 마일하고 중립금리 상승 요인 이건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 항목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4.25, 4.3에서 마무리되고 끝나면 좋겠지만 그게 최선이겠지만 이쪽으로 쭉 내려가서 예전처럼 4% 이하로 막 내려가는 그런 모습보다는 이 위로 계속 시도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 한 단계 높아진 금리 레벨 4%에서 4.5 정도를 보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3.75에서 4.25 정도 이 0.5 레벨을 봤었죠. 이제부터는 4에서 4.5 정도 보자. 물론 만약에 4 이하로 다시 내려가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처럼 4% 이하에서는 신규 매수 접근 극도로 자제를 해야 될 것이고요. 오히려 이익 실현 쪽으로 비중 조절로 나서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올해 말 페더럴 펀드 레이트 CME 패드워치 툴로 보면은 450에서 475bp 이쪽 확률이 가장 높죠. 그렇다면 이 정도 레벨 정도, 요 레벨 정도요. 이걸 기준으로 전망을 하고 대응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2025년 전망은 전망이 아니라 상상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만 보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이러한 모습이요. 팬데믹 직전의 모습. 기준금리에 준하는 10년물 금리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전에 좀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올해 연말에 가서는 결국에 400에서 450 사이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 이것을 상정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0년물 레인지는 425에서 450bp 이 상향된 레인지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475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상방시도 계속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모습이기 때문에 안정되는 시도를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되긴 되는데 그것이 예전만큼 확확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 거라는 것이죠. 예전하고는 환경 요인이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3월 들어서 글로벌 중앙은행의 퍼즐 게임을 생각한다면 미국의 기준금리나 10년물 금리나 이렇게 쉽게 하락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퍼즐 게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상으로 보면 미국 국채 입찰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3월 들어서면 ECB 통화정책으로 시작해서 통화정책들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3월 둘째 주에 ECB 그리고 넷째 주에 BOJ 그리고 페드의 FOMC 회의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고요. 9일부터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페드 인사들이 좀 코멘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 그동안에 많이들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비슷한 얘기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크게 변화가 나타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지난주까지의 모습 보면서 한번 퍼즐 게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통화정책의 첫걸음은 ECB 쪽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샤벨 슈나벨 이사가 통화정책 관련 키워드로 디스인플레이션하고 중립금리 상승을 얘기를 했었죠.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AI 산업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유로존 쪽에서 산업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중기 경제정책 목표를 감안한다면 고금리가 지속돼야 된다. 이런 코멘트를 했죠. 그렇다면 이 다음에 BOJ 쪽 행보도 우리가 관심이 안 갈 수가 없죠. BOJ 쪽은 지난번 통화정책 회의 때 제가 이 얘기가 가장 인상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웃풋 갭에 대해서 플러스 전환. 만약에 지난 통화정책 때 나타났었던 그 경제 흐름이 이번에도 계속 지속되어 왔다면 BOJ가
기준금리나 YCC 컨트롤 정책을 수정 변경할 필요가 점점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한 변화가 3월 18일, 19일 일정 이 3월 회의 때 나타날 것인지 4월 25, 26일에 4월 회의 때 나타날 것인지 제가 봤을 땐 아웃룩 리포트가 나오는 4월 회의가 좀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임금 협상 얘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또 그 영향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려면 빨라도 4월 회의 정도 이 정도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 아웃풋 갭이나 다른 경제 지표 쪽에서 필요성이 강조된다라고 한다면 3월도 무시할 수 없겠죠. 3월 들어서면서 BOJ 쪽 움직임 계속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통화정책의 변경이 3월이냐 4월이냐 이걸 따지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 그래도 이러한 통화정책이 미치는 영향이 금리나 환율 쪽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고민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엔 환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쪽 화면 좀 인용해 봤습니다. 150엔 넘어서는 그런 모습 달러당이요. 달러 기준으로 보느냐 엔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틀리죠. 달러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만약에 엔 기준으로 본다면 떨어져 있는 모습이죠. 엔이 바닥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종종 이 모습과 이 모습이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엔 약세입니다. 아래쪽 지지가 관심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엔의 흐름은 통화정책의 룸을 뜻한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엔 환율 흐름하고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중요 타이밍마다 한번 같이 표시를 했어요. 2023년 초에 엔이 고점 치고 꺾여 내려올 때 그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3.33%였고요. 3월 달에 3.24 그리고 쭉 떨어져 내려오는 그런 모습 7, 8월 달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4.1%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지난 연말에 5%를 기록했죠. 그리고 반등 나오면서 3.79까지 연초에 기록을 했습니다. 다시 떨어져서 지금 미 국채 금리 10년물 4.35% 기록하고 있죠. 비슷한 엔 환율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 연말에는 5%였고 지금은 4.35% 0.65% 정도의 갭이 있죠. 제가 이게 정책의 룸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엔 환율하고 미국 국채 금리 간의 움직임 그리고 갭이 생기고 있다는 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도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또 어떤 다른 의미가 있을지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쭉 엔이 반등할 때 일본 쪽에서 들어오는 미국 국채 매수세가 많이 악화된다라는 점 말씀드렸죠. 엔이 강세로 전환하면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근데 항상 절대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 레벨만 들어서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볼 게 아니죠. 여기서 비슷한 레벨인데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똑같은 모습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안 되죠. 여기에 금리가 적용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엔화 환율도 중요하지만 미국 금리, 일본 금리, 상대적인 개념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의 룸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20이 넘어서 BOJ 넘어서 FOMC로 이어지는 이 일정 지나면서 무엇을 봐야 되는지 대강 윤곽이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올해 1월에 FOMC 회의 때는 옐런 장관으로 끝났지만 이번에는 파월 의장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그 회의, 그 중에서 22 BOJ 페드 쪽에 통화정책 회의, 그리고 미 국채 파이낸싱 이거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대강 생각을 하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 이건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예요. 향후에 나타나는 얘기에 대해서. 그래서 통화정책 퍼즐 게임은 대강 윤곽을 이런 식으로 잡고 그 다음으로 폭탄 돌리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폭탄 돌리기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계속 오픈되어 있는 그런 악재들은 많은데 그게 해결된다라기보다는 계속 유동성으로 막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통화정책으로 봉합하고 넘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죠. 과연 그렇다면 이 폭탄 돌리기가 터질 수 있는 그런 폭탄인지 아니면 불발탄으로 끝날 것인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2024년 전체가 시각이 틀려지게 됩니다. 2024년을 볼 때는 유동성 문제하고 더불어서 통화정책 퍼즐 게임하고 이 폭탄에 대해서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또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시장 자체도 틀려지고 2024년을 지나면서 시장의 디커플링에 어떻게 적응했는지
그 결과가 부의 큰 편차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2023년보다도 더 큰 영향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 중요하게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CRE 쪽 보겠습니다. 제가 소 타이틀을 이런 식으로 표시해 봤습니다. 시한폭탄이 여기 있다. 캔사스시티 페드 쪽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시한폭탄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아예 CRE 인덱스라는 그런 콘텐츠를 분기별로 발행하기 시작했어요. 캔사스시티 페드가 관할하는 지역, 콜로라도, 캔사스, 네브라스카, 오클라호마, 와이오밍, 그리고 미주리하고 뉴멕시코 7개의 주 KC 페드 전역에 CRE 관련해서 대출 수요, 신용, 판매, 공실률, 그리고 건설 진행되는 상황, 공사 관련 비용하고 재고, CRE 활동의 지역 현황을 분기별로 집계해서 전체적인 상황, 돌아가는 상황을 그런 데이터를 CRE 인덱스로 집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덱스 자체가 최근에 CRE 흐름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안 좋아지고 있죠 뭐. 이거는 시한폭탄이 터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시한폭탄이 여기 있다 라고 공개를 해버리면 과연 터질지 안 터질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시한폭탄이 터진다 하더라도 많이들 대피하고 다 도망을 가고 또 대비를 한다면은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가 있겠죠. 이쪽에 나와 있는 이런 모습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집계되는 그런 항목들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항목별로 집계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CRE가 과연 2008년의 금융위기하고 비교가 되어야 할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2008년이 공포스러웠었던 그 이유는 언제 어디서 무엇이 터질지 몰랐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어디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유동성 폭탄으로 대응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디에서 무엇이 터질지 어디에 얼마만큼 나빠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집계하고 있다고 한다면 대응이 어떻게 나타날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또 말씀드릴게요. 시한폭탄이 여기에도 있다. 이거는 세인트루이스 페드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모기지 관련한 자료죠. 개인 부채나 개인 신용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고 이 역시 마찬가지로 부동산하고 연결되는 그 내용입니다. 미국 가구의 약 40%가 모기지를 보유하고 있다. 그 중에 92%가 고정금리, 나머지 8%가 변동금리다. 그리고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모기지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고소득 1분위 가구에서 더 높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가 고소득 1분위 가구고 하위 쪽에서는 좀 그 비중이 낮죠. 근데 30년 모기지 레이트 보면은 작년 10월에 7.8%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변동금리에 노출된 그런 계층이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피해가 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작년 10월에 30년물 모기지 금리가 7.8%까지 올라갔었죠.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저점이 2%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에서 3%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금리였습니다. 그것이 확 올라갔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변동금리에 노출된 그런 가구들은 피해가 상당하겠죠. 그런데 세인트루이스 페드 쪽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변동형 모기지 금리에 노출된 계층하고 소득, 대출 규모를 생각해보면 변동형 모기지 금리에 많이 노출된 그런 계층이 젊은 고소득 계층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에서 보시면은 변동형 금리가 상당히 낮은 금리로 시작을 하죠. 2.25%. 지금 모기지 현황 집계를 보면 고정금리가 평균금리가 4.02%, 변동형이 2.25%. 그리고 초기에 대출된 규모, 남아있는 규모, 그러한 대출들을 이용하고 있는 차입자들의 소득 비교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이도 비교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나이도 18살이 젊고 소득도 15만 불, 고정금리보다 5만 불 정도가 더 높고요. 잔액 기준으로 놓고 봐도 고정금리보다 변동형 금리가 더 많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대출 실행을 뒤에 했을 그럴 가능성이 크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정리가 되는 내용이 젊은 고소득 계층이기 때문에 금리 변동에 대처 능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표 집계는 2019년 기준이고요. 이 금리는 확 뛰었을 거라고요. 3%, 4% 이상으로요. 물론 세인트루이스 페드 쪽에서는 초기에 낮은 금리의 수혜도 감안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의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향후 증가되는 부담이 훨씬 크겠죠. 하지만 대처 능력이 상대적으로 강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옳고 틀리냐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페드 쪽의 시각이 중요한 것이죠. 고금리가 유지가 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지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정책금리를 낮출 것인가? 유지시킬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것이죠. 디스인플레이션의 유지, 당분간 금리 낼 생각 전혀 없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런 논리를 분석을 하고 있다.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강 이러한 윤곽은 지금 잡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었던 그러한 폭탄 돌리기는 1월달 FMC에 이어서 이번에도 비슷한 재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비슷한 내용들이 또 거론되고 있고요. 컨슈머 크레딧, 커뮤니티 뱅크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CRE 쪽을 근본으로 해서 커뮤니티 뱅크, 그리고 대출 관련해서 컨슈머 크레딧 또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국채 파이낸싱, ECB, BOJ, 패드 간의 통화정책 관련된 조율, 이것이 계속 3월 달에 퍼즐 게임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태까지 나온 얘기를 대강 윤곽을 잡았습니다. 향후에는 추가되는 내용들을 하나 둘씩 모아가면서 이 프로세스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진행될지 그것을 계속 추적 관찰할 그럴 생각입니다. 3월 블랙아웃 기간 시작이 돼서 BOJ 통화정책 시작 전까지도 이 작업은 계속 진행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업데이트되는 자료들 계속 앞으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